뭐야 이게? 저항과 온도, 초전도체, 전력 뭐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우리가 앞서 뭘 배웠냐면 전위를 배웠는데, 전위를 배우고 나서 전류와 저항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메 법칙을 알게 돼요. 오메 법칙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오메 법칙 실험도 하게 될 텐데, 일단 오메 법칙을 알고 있는 대로 좀 써볼까요? 네, 어딘가에 써봅시다. 노트가 됐던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을 일단 오늘 배우는 거의 목적은 그냥 뭐지? 이제 외웠던 그 오메 법칙하고 1학기 때 배웠던 물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내용이에요. 1학기 때 뭘 배웠었냐면 F는 MA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어떤 입자가 힘을 받을 때 가속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속도도 알게 되고 위치도 알게 되고 이런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도 풀고. 근데 그 입자가 만약에 전자야, 그리고 전기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 전자의 속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면 무언가 공식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전류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오메 법칙으로 이해를 하던 그거에서 되게 이제 미시적으로 작은 전자의 운동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챕터의 목적이 그래요. 전류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봅시다. 전류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전하가 이동을 할 건데, 전하가 이동을 해 주어진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양의 흐름, 이걸 이제 전류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다. 그걸 단위 시간당 세어보기로 했다. 전하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라고 했냐면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의 전자가 지금 시간당 얼만큼씩 통과를 하고 있냐, 그럼 전류가 뭐 빠르게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또는 전류가 세게 흐른다, 아니면 전류가 뭐 약하게 흐른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과를 할 건데 지금 통과를 해요. 그럼 지금 뭐 한 명 들어왔다 나갔다 뭐 할 수 있잖아. 딱히 뭐 쉬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이제 수업이 듣기 싫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할 때 이제 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시간당 나가는 인원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한 시간에 한두 명 뭐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다 말고 쉬는 시간을 줘. 그러면은 만세 이러면서 우르르 30명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단면적, 문이라는 단면적을 그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사람의 수가 이제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줄을 서겠지. 그냥 뭐 술술 통과를 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류 약간 그런 느낌. 전자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얘가 통과할 수 있는 단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왜 정해져 있냐면 도체랑 부도체가 있으면 부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체를 설정을 해놓으면 단면이 그래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얘가 굳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지 30명이 우르르 가서 몰린다고 해가지고 벽을 뚫고 나가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 무빙 보니까 있더라. 괴물이 막 뚫고 나가더라.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안 생긴단 말이야. 전자는 막 초전자 막 이런 게 없어. 근데 전도체는 초전도체가 있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단면 같은 게 생기고 거기에 이제 통과하는 개수를 셀 수 있는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값을 단위 시간으로 정했다. 전하의 시간 변화율. 이렇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분모에 t가 들어가잖아요. 이 분모에 t가 들어가면 일단 얘는 속도의 개념이에요. 전류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이제 속도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1학기 때 배웠던 속도를 생각해 보면 V는 t분의 s 이렇게 쓰잖아요. 시간당 얼만큼의 거리를 갖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간당 뭐가 변했냐라는 건 전부 다 속도의 개념입니다. 전류는 그래서 태생 자체가, 정의 자체가 속도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미분형으로 나타내면 dq/dt라고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단위는 암페어라고 나타내고 1초에 1쿨롱만큼 이동을 하는 걸 1암페어로 정의를 하기로 했다. 무슨 비례관계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요걸 미시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미시적으로 전하 운반자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입자가 있다. 그 입자가
평균 속도 VD 유동하고 있는 속력 막 지그재그로 막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딪히면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쪽 방향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저 유동 속력이라고 부를 만한 VD를 보이게 된다. 그때 DQ/DT를 구해보자. 요 노란 박스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류의 평균 값을 앞에 정의에 따라서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오메 법칙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오메 법칙이 튀어나와. 전체 Q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전체 Q는 뭐랑 곱했다고 되어 있는 거야? A랑 델타 X가 뭐냐? A랑 X. 여기 이렇게 단면적 있고 델타 X 있으면 부피죠. 그래서 이 도선을 쭉 통과를 할 건데 어떤 시간 동안 움직이는 델타 Q를 보고 싶으니까 그 시간 동안의 부피를 생각했어요. 그럼 그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이걸 좀 세보고 싶은 거예요. 입자가 몇 개 들어있. 그러면은 전체 부피 알아야 되고 부피당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세면 그래서 그 부피 곱하기 n 한 거죠.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 그럼 단위 부피가 막 한 요 정도 된다고 해. 그럼 얘가 6개 단위 부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은 그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개수 곱하기 부피 6개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가 나온다는. 그럼 이 스몰 Q는 뭐야? 스몰 Q는 저 전하 운반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하 운반자가 얼마만큼의 이제 전하를 가지고 그게 이제 몇 개가 저 부피 안에 들어있느냐 요걸 세 보면 요 시간 동안 통과하고 있는 전체 전하를 구할 수 있다. 전하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왜 저렇게 구하냐면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시적인 전자의 개수를 하나씩 카운트를 할 수가 없거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전하라는 그 전기적인 어떤 값을 대체해서 이걸 이제 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 그렇게 했을 때 델타 X가 어떻게 나오냐? 요거 이제 거리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요 유동 속도 이쪽 방향에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은 델타 X가 나와서 델타 X를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그걸 분자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델타 T로 다시 나눴어요. 그러면 I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N이랑 Q랑 VD랑 A랑 곱한 것과 같다.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일단 그냥 계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I의 기본 정의가 이러하고 이 도선의 특성상 되게 작은 범위에서의 델타 Q가 이런 특징을 가지면 I랑 델타 Q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튀어나온다. 전류라는 게 단면적 그리고 유동속도, 전하 운반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그리고 그 전하 운반자의 개수하고 관계가 있다. 라는 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나온 문제는 이 그림에서처럼 내 영역을 수평으로 통과하는 크기가 같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 전류가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답을 보여주지 말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답이 나와 있다. 이게 전류가 누가 제일 크냐. 전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라는 그 정체를 모르던 시절에 이미 전기에 대한 걸 알고 있어서 다 움직이려면 플러스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한 개념에 따라서 지금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써요. 실제 물리적인 현상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을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개념이라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수식을 그렇게 전개를 해놓은 내용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가 많이 움직이면 전류가 큰 건데 A, B, C, D 얘는 플러스 4개 움직이는데 B랑 C랑 왜 같아? 마이너스가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도 플러스 4개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2개가 저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얘는 플러스 5개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퀴즈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딱 좋게 생긴 거 아니냐? 그죠? 헷갈리기 딱 좋잖아. 되게 쉬운데.
26.1번 구리 도선 내 유동 속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옥내 배선용, 옥내가 뭐야? 집 안의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이지 번호 12번 구리 도선의 단면적은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이다. 이 도선에 10.0A의 전류가 흐른다면 도선 내 전자의 유동 속력은 얼마이겠는가? 구리 원자 한 개당 전류에 기여하는 자유전자가 한 개라고 가정한다. 구리의 밀도는 8.92 g per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저런 걸 왜 준 거야? 써야 되니까 줬겠죠. 유동 속력을 구해보자가 핵심이니까 일단 유동 속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나올 건 얘를 봤으니까요. 요 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 식 어디서 나오냐면 이전장에서 나와요. 이전장에서 우리가 이미 구했어. I하고의 관계에서 저걸 이제 어떻게 쓰겠다. 그런데 I는 나와 있어요. I가 10A야. 그런데 단면적도 나와 있어. 그럼 I 나와 있고 A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Q도 알아.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든지 상식으로 찾으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N만 알면 돼. N 어떻게 구하지? N 구리의 밀도 이렇게 생긴 거 통과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도선을 통과하는데 구리의 밀도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뭘 알려준 거냐면 이 도선의 부피를 알면 이게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부피고 얘가 질량이니까 도선의 부피를 알면 거기에 구리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안다 라는 뜻이에요. 밀도는. 그리고 구리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면 한 개당 자유전자 한 개라고 했으니까 구리의 밀도로 계산한 구리의 원자의 개수가 곧 자유전자, 그 전하 운반자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저 밀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N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N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N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계산하고 싶은 그 V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V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럼 요 식이 나와야 되겠지. N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V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안 나왔잖아 문제에. 왜냐하면 단면적은 나왔는데 단면적 A는 나왔는데 여기 델타 X를 얼마로 해야 좋을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 그죠? 그래서 얘를 임의로 정한 거야. 임의로. 얼만큼 정했냐면 구리 1몰 있는 부피. 구리가 1몰 있는 부피를 정했다. 1몰 있는 걸 구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상수거든요. 화학 시간에 배우는 숫자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몰이라고 하는 어떤 큰 수의 개념 집합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할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들어있다. 그걸 1몰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 도선이 있고 단면적이 정해져 있고 델타 X를 얼마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1몰이 들어있을 만큼의 델타 X를 정해보자 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그 1몰의 부피인데 그 부피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는 걸 약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 그럼 얘는 상수니까 NA는 상수니까 V를 알아야 돼. V를 어떻게 구할 거냐. V를 이렇게 구해보자. 이렇게 V를 구하기 위해서 3번이 필요하다.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니까 전체 질량 나누기 밀도가 부피다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계산된 부피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얘는 수식이야. 그냥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아까 이 부피를 얼만큼의 부피라고 했냐면 1몰의 부피라고 했어요. 얘는 1몰의 질량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M이 뭐냐면 1몰의 질량이에요. 어쨌거나 이 N을 이걸로 바꿔서 쓸 거예요. 이렇게 나와. 구리 1몰의 질량은 근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원자량이에요. 주기율표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구리 1몰의 질량은 주기율표로부터 왔다. 유동 속력이 이렇게 생긴 공식으로 나오게 된다. I는 10 집어넣으면 되고요. M은 여기 63.5 근데 킬로그램 단위로 집어넣었고요. Q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A는 문제에 나온 값, 그 다음에 NA가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밀도가 문제에 또 주어진 값, 구리의 밀도 얼마. 이렇게 하면 유동 속력은 계산기 이렇게 집어넣었다. 초당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만큼을 간다. 그렇군요. 이만큼을 가는군요. 그래서 자 1, 2, 3번 순서로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전자가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동 거리가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컨이니까 1초에 이게 한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은 1mm니까 얘는 한 0.2mm 가는 거죠. 밀리미터 그 되게 짧잖아요. 그거에 5분의 1 정도 가는 거예요. 전자가 1초에. 생각보다 느린데. 그러면 의문이 생겨야 돼. 이걸 보면 값을 봤으니까 이게 실제 여러분 가정, 학교도 비슷할 건데 전선 어쨌든 깔려 있잖아요. 이런 그 콘센트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옥내 배선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두꺼비 집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0A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 멀티탭도 넣고 그러면은 1A씩 나눠서 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아무튼 처음에 들어오는 두꺼운 선은 저렇게 이제 생겼단 말이야. 구리도선 쓸 거고. 그럼 전자가 저런 속도로 움직이는 거라면 되게 1초에 가봐야 되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전기가 원활하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전자의 크기가 얼만데 저만큼을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의 크기를 생각하면 얘는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고 전자의 크기가 되게 작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어. 전자의 반지름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10의 11승 정도 되는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뒤로 그 만약에 한 50cm? 아니 30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30cm 두께의 10의 11승만큼을 간 거지. 여러분이 전자의 속도로 만약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면 30cm의 10의 11승이면 얼마야? 이만큼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알려진 빛의 속도가 대략 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빛의 속도보다도 100배 빨라. 빛의 속도를 넘는 물체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비교를 해보자면 빛의 속도보다도 100배 빠르다는 거지. 1초에 지구 7바퀴 반? 지구 둘레 7바퀴 반을 빛이 돌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직진하니까 굳이 지구를 돌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비교를 하자면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100배 빠르면 1초에 지구를 700바퀴 도는 거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비유죠. 아무튼 전자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빠르게 가고 있다. 기특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전선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1초에 1mm도 못 간다고? 이래가지고 전류를 전달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모니터 기기잖아요. 얘를 껐어. 그리고 전자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이 스위치로 내리는 거잖아. 그 스위치를 내리자마자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막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스위치를 누르고 어디선가 전원에서 전자가 공급돼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 이 숫자를 생각했을 때 타당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죠.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거나 했을 때 전자가 천천히 가가지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 그런 걸로 따지면 너무 느려. 만약에 저기 콘센트로부터 여기까지 한 2m 지금 전선 되거든요. 한 3m 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저기서 와갖고 3m 도달해갖고 여기에 와야지 얘가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3m를 갔으면 좋겠는데 1초에 0.2mm 가. 그러면 몇 초 뒤에 켜지냐? 몇 초 뒤에 켜지냐?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란 말이에요. 얘가 S고 얘가 V면 T는 V분의 S잖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3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4승 초. 이게 얼만큼이야? 아무튼 15,000초야. 15,000초. 60초가 1분이잖아. 60초가 1분이고 거기에 60 곱하면 1시간이고 이 3600초야. 1시간이. 그럼 대략 3000초라고 따지면 한 4시간 걸린다. 내가 스위치 누르고 얘가 켜지는데 기다리는데 4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럼 우리 수업 이미 끝났어. 9시에 왔는데 내가 이거 키보드 해봅시다. 그럼 실험 이미 가 있어 다. 이게 납득 가능한 상황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아무 숫자나 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얘는 유동 속력이라는 게 있고 전자 하나하나가 가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 로미오가 저 밑에 있고 줄리엣이 창문을 내다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돌에 묶어가지고 던지려고 해. 그러면 돌 하나를 정확하게 창문에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던지 아니면은 아무튼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돌에 쪽지를 정확하게 묶어갖고 딱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줄리엣이 그걸 봐가지고 쪽지를 열어서 아 창밖에 로미오가 있군 찾아봐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게 입자 하나가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보 전달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왜 돌을 던지고 앉아있어? 돌을 던지고 앉아있는 건 로미오네 집안하고 원수니까 줄리엣하고 걸리면 안 돼서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냈어. 줄리엣 오 창문을 열어줘 이렇게 하면 걔는 뭐냐면 공기를 움직이는 거죠. 소리를 내갖고 파동이 공기를 밀어. 로미오가 여기서 소리를 내가지고 공기를 밀면 그 옆에 공기가 밀리고 하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돌을 던지는 속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는 초당 300m를 가잖아요. 소리는 초당 300m를 가. 그럼 공기 입자가 초당 300m를 가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그냥 밀어서 가는 거야.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전달되는 방식은 지금 입자가 움직이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파동이 전달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자가 옆에 있는 전자를 밀고 그 전자가 그 전자 옆에 있는 전자를 또 밀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돌을 던지는 경우냐 공기를 미는 경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기를 미는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딱 똑같다라는 비유는 할 수 없지만 계산되는 어떤 숫자들이 그런 걸 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뭘 했냐면 일단 계산은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 노란 박스가 계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걸 이용하면 무언가 전자들의 실제 유동 속력에 관한 감을 익힐 수 있다. 전류 알았어요. 전류의 어떤 미시적인 운동으로서의 정체. 저항 보겠습니다. 저항. 단면적 A가 있는 도선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그 맨 위에 나오는 I는 NQVA. 얘는 앞에서 나온 식이에요. 그리고 그때 도선을 통과하고 있는 전류에 대해서 전류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해보자. 왜 도입하려고 그래? 여기에 기하학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는 그 입자가 A로 나눠버립니다. A로 나눴어요. 하면 이 A 면적을 나눴어. 그럼 도선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계없는 무언가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류 밀도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렇게 구할 거예요. 앞에 나온 식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럼 저 J가 뭐랑 관계 있냐? J라고 하는 건 시그마랑 E랑 관계가 있다. E가 뭐지? E? 주황색 E로 표시된 거.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전류가 왜 움직이냐? 전자가 왜 움직이냐라고 하면 전류가 지금 오른쪽 방향이니까 전자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 그러면은 얘가 직류 전원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니까 전기장이 주황색처럼 발생을 하게 되고 플러스가 있는 쪽으로 전자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류 밀도라고 부르는 값이 전기장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전기장이 세면 전자가 더 잘 끌려갈 거니까. 그래서 전류 밀도라고 하는 이 값이 전기장하고 관계 있다. 그리고 시그마는 뭐냐? 이거 면전화 밀도 이런 거 아니고 전도도라고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한 값이에요. 전도도.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비례상수요, 비례상수. 일단 기하학적인 요소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 A로 나눠놨는데 나눠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뭐 유동 속력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하량이라고 부르면 전하 운반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자니까 전자의 개수 같은 걸 이제 뭐 계산해갖고 J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잘 모르겠고 일단 전기장하고 비례를 할 것 같고 그거에 이제 시그마 비례상수를 붙여놓으면 1차함수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부르자. 사실 1차함수여야 될 이유가 전혀. 아무튼 이렇게 부르자. 그러면 이 전류라는 거의 특성이 얘 기하학적인 구조도 구조지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얘가 불이냐 금이냐 나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장을 똑같이 걸어 놓더라도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애가 있는가 하면 되게 안 흐르는 애도 있다. 그래서 잘 흐르면 전도도가 큰 거고 안 흐르면 전도도가 낮은 거. 전도도가 높은 애들을 도체라고 부를 거고 전도도가 작은 애들을 부도체라고 이렇게 이제 구한된 식이에요. 지금 J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전류 밀도라고 부르는 값을 그 앞에서부터 정의를 했던 그 미시적인 분야의 어떤 운동으로 나타낸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기 2학기 들어
앞서서 배운 전기장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는 값하고 따로따로 이제 나타냈고, 일단 저 J는 시그마 E라고 붙어있는 저 내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메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값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던 오메 법칙이 아니다. 그죠? 아무도 이걸 아까 공책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건데. 일단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오니까 뭐지? 전혀 담지 않았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고민을 해보는 거죠. I가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쟤를 바꿔서 써봐. I가 J는 시그마 E라고 했으니까 얘랑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V를 우리가 24장에서 뭐라고 배웠는데 전기장하고의 관계를 길이로 생각하면 된다. 길이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얘가 다시 바뀌어. E를 이렇게 여기 길이 L이라고 하면 L로 나누면 AR, 이런 관계 있을 것 같아. 그럼 2랑 약분되면 전도도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면 좋겠냐면, 나 지금 틀렸지. V는 2L이잖아. L 1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값이면 좋겠어요. 이게 저항이었단 말이야.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도선의 길이, 특정 길이, 그 다음에 단면적 있으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입자들하고 충돌하게 되느냐,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충돌을 하면 이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돼. 유동속력이라는 게 빠르다라는 거는 어쨌든 장애물이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다른 원자들이 있고 다른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으면은 방해를 받게 돼. 왜 방해를 받게 되냐면 쿨롱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미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져.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 가니까 이 한쪽 방향으로의 평균 속도가 잘 나오질 않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선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피할 곳이 많다는 얘기야. 장애물이 있으면 만약에 3차선 도로야.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이렇게 피해서 가면 돼. 근데 1차선 도로고 옆에 논두렁이야. 피해서 가면 그냥 떨어져 죽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길이 좁은 것보다 넓은 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키워준다, 이런 뜻이고, L이 짧다 길다 이 개념은 뭐냐면 L이 길면 어쨌든 원자들이 다 빼곡히 채워져 있으니까 만나는 장애물들이 계속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이 L이 길면 장애물이 계속 많다, A가 크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뭐냐면 그 장애물의 수준이 어쨌든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존하긴 하는데 그게 나무냐 금이냐 불이냐 이런 소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써있는 값이. 전도도분의 1이라고 써있는 이 상태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이 로라고 써있는 이 값, 이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비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비저항. 저항의 비례상수. 그러게 저항의 비례상수라고 부르면 얘가 전기 전도도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저항 전기 전도도랑 역수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V에 대한 정의를 되게 대충 해놓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오메 법칙하고 방금 전에 튀어나온 전기장과의 전류 밀도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오메 법칙이 일치를 하는구나, 이 모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측정하기 훨씬 좋은 값이에요. 측정하기 좋은 값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더 좋은 값이고.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여기 다 나오네.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얘가 전류 밀도, 전기장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다.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는 이 값은 소재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때 전위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기장하고 이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값이다. 그러면 두 식에 의해서 전위라고 하는 값을 시그마분의 LJ,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연산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J가 전류 밀도가 A분의 I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뭐냐면 A분의 L의 시그마, 얘가 뭐냐면 저항이다. 저항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V는 IR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관계식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오메 법칙이라고 부를 거다. 전기를 잘 안 흐르게 하는 성질, 전기를 잘 안 흐르게 하는 성질로 R을 도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그게 내가 어떤 전이차 높낮이를 주었을 때, 도선에 높낮이를 주었을 때 전류가 어느 정도 흘렀으면 좋겠는데 기대하는 값보다 더 안 흘러. 그러면 이제 저항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하고 반비례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전위하고는 비례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뜻이에요. 비례형이라는 걸 전기 전도도와의 관계에서 정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I가 델타 T분의 델타 Q일 때 전개가 되는 식이고요. 전류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전기장과의 관계에서 뭘 이끌어냈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항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전기적인 성질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분의 델타 V. 그렇게 되면 얘는 길쭉한 도선이라고 했을 때 도선의 단면적 그리고 도선의 길이 그 다음에 물체 고유의 성질 어떤 비저항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항 봤고요. 전류 봤어요. 그리고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전류에 대한 떡밥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지.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저항이고요. 몇 옴짜리냐 이런 것들 저항이고 저항은 어쨌든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게 돼서 열이나 빛이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이 되죠. 얘는 이제 빛을 내는 도구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거고 대부분 열 발생을 많이 시키게 되고요. 니크롬선이 있다. 니크롬선의 저항을 계산해보자. 저항을 계산해보자. A번 2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하라. 단위 길이당 저항이니까 L분의 R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방금 전에 배웠던 식이에요. 방금 전에. 요 식으로부터 L분의 R을 구하겠다. 그러면 저 로라고 하는 값은 비저항이니까 물체 고유의 성질 인터넷을 찾았거나 어디 테이블에서 가져왔거나 하는 값이고요. 단면적이 니크롬선의 원 잘랐을 때 원이다 라고 가정하고 파이 r 제곱 계산을 한 거예요. 한 지름 집어넣어서. 그럼 단위 길이당 저항이 다음과 같다. 저항의 단위 옴 썼고요. 길이가 1.0m인 니크롬선에 10V의 전이차가 걸렸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저항을 알게 됐잖아요. 저항을. 단위 길이다. 그리고 길이를 줬어요. 길이를 준 이유는 뭐냐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니크롬선 길이의 어떤 한정을 두고 앞에 주어진 값에 1m를 곱해서 이 니크롬선의 저항이 3.1옴이구나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10V를 걸어주게 되면 도선에 3.2A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전류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이차를 만들어주고 동축 케이블에서 지름 방향의 저항을 계산해 봅시다. 지름 방향의 저항이라는 게 뭐냐? 일단 동축 케이블이 뭐냐? 축이 동일한 케이블이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전선이 부리선 쓴다고 하지만 부리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거 손에 닿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 도체가 있으면 그걸 피복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둘러싸고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 도체를 또 싸놨네. 안쪽에 도체가 있는데 도체를 이렇게 쌓아놓고 바깥쪽을 또 쌓아놨어. 전선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까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조물이 좀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말이에요. 안쪽에 도체가 있고 얘를 둘러싸고 바깥쪽에 또 도체가 있고 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를 이제 또 피복을 해놓고 뭔가 전선 한 가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전선을 이렇게 둘러싸놨네. 내부 도체 이를 절연체로 둘러싼 뒤 외부 도체를 원통의 그물 형태로 씌우고 최종적으로 피복으로 감싼 형태의 케이블이다. 외부 도체를 뭐라고 부르냐? 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원통 형태로 둘러싸면 여기 이제 도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기장을 차폐한 외부 전자기장을 차폐하는 거야. 도체 안에 전기장이 0이니까 그죠? 그 전기장 계산하는 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전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 안쪽에 외부 전기장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안쪽에 전달되는 전기장의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값을 그대로 줬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걸 했겠죠. 특히 통신 같은 데서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통신을 하고 싶은데 막 전화를 거는데 막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막 다 들어가고 막 이래. 그러면 안 좋잖아요.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막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통화 중간중간 물리 수업이 막 섞여서 들어가고 있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런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차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얘도 원통형이고 얘도 원통형인데 둘의 축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축이라고 부른다. 동축 케이블의 한 예시를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항을 왜 계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저항을. 만약에 이 방향으로의 저항이 되게 작아.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지금 어땠으면 좋겠냐면 안쪽 도체 축 방향을 따라서만 전류가 흘렀으면 좋겠어. 유동 속도가 그쪽으로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 길이 쭉 이렇게 나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이렇게 나 있는데 막 논두렁 밭두렁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가설 자체가 문제의 가설 자체가 내가 이걸 설계를 해놓으면 이 바깥쪽으로 전류가 안 흘렀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 저항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냐면 컸으면 좋겠다. R방향 저항 뭐에 비해서? 축방향 저항에 비해서.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이 생기죠. 지금 저항 값이 여기 두 개 써 있잖아요. 하나는 1.33 곱하기 10에 13승 옴이고 하나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옴이에요. 방금 전에 가설에 의하면 얘는 축방향 저항이겠죠. 얘는 지름방향 저항이에요. 얘가 엄청 크잖아. 지금 10에 18승 정도 돼.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지. 그럼 뭐 아예 안 흐르냐라고 하기에는 뭐 거기로 가는 전자도 뭐 어쩌다 하나는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 전자의 개수 자체가 지금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니까 23승계 정도 있으면은 뭐 분명히 뭐 몇 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로 흐를 것 같아. 일단 문제의 가설은 그러한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케이블 TV나 다른 전자장치 등에서 동축 케이블이 많이 사용된다. 동축 케이블은 두 개의 동심 원통형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두 도체 사이에는 그림에서처럼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다. 지름 방향으로의 플라스틱을 통한 누설 전류는 극히 작아야 한다. 애초에 플라스틱 같은 거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작았으면 좋겠다. 동축 케이블은 길이에 따라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길이에 따른 전류는 여기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안쪽 도체의 반지름이 0.5cm, 바깥 도체의 반지름이 1.75cm, 길이가 15cm, 플라스틱의 비저항은 1.0 곱하기 10의 13승 옴미터이다. 그러면 사실 이 값은 그냥 비저항이 결정을 다 했네. 두 도체 사이에 플라스틱의 저항을 구하라. 저항을 구하려고 뭘 하고 있냐? 저항을 구할 건데 왜 일단 적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 이렇게 생겼죠. 저항이 아까 이제 본 내용이에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더 커져요. 길이가 짧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가진 고유의 성질 단면적이랑 관련이 이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항을 그냥 뚝딱 구하라고 하기에는 저 도선의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요 초록색 부분에서 요 단면적 빠져나가는 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 안쪽 도체에서 바깥쪽 도체까지 가는 그 길이 자체가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DR이랑 DR 계산했어요. 미소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반지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전체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될 건가라는 걸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단면적을 어떻게 줬냐면 단면적도 변하는 값이야. 이렇게 생긴 값인데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중에 어떤 특정 거리를 생각하면 이 단면적하고 좀 더 멀리 갔을 때 이 단면적하고의 크기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 크기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2πrL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요만큼의 단면적을 생각하고 싶다. 얘가 통과하는. 그러면 이 반지름에 대해서 원의 둘레만큼 2πr 그리고 걔가 이제 이 원통형을 통과해야 되니까 2πr에 L만큼 곱하면 저 원통형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딱 찢으면 나오는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다. 그리고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그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저항을 구하고 싶을 때 계산이 요 적분이 된다. 여기 R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DR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니까 R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거 앞에 R분의 1 적분하는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로그 나옵니다. ln 자연 로그 나오고요. A에서 B까지 원통형인 걸 주로 적분을 하면 저 로그를 만나게 되는군요. A에서 B까지 적분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식이 나왔다. 저항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요건 이제 계산기 쓴 거고요. 값 다 대입해서 비저항 집어넣은 거고 2πL 도선의 길이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저항값이 나왔다. 요 전선에서의 지름 방향 저항이다. 원통형 구리 도선 자체의 길이 방향의 저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길이 L, 파이 R제곱, 그 다음에 비저항, 구리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계산이 된다. 얘랑 얘가 거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런데 어쨌든 기하학적인 구조도 한몫하게 된다. 이런 계산을 봤습니다. 저항의 특징, 전기 전도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루두가 1900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금속 내의 전기 전도에 관한 고전적인 모형으로 유동 속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고전적인 모형이라고 하면은 뉴턴 방정식이겠죠. F는 ma. 근데 그 F가 뭐냐? 전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힘 Q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 때의 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처럼 쓰고 싶어요. 초기 속도가 0일 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얘는 평균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위에 바 씌운 건. 이렇게 계산된 유동 속도를 가지고 F는 ma로 유도한 거예요. I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I가 뭐였냐면 I가 NQ VD A였으니까 VD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쭉 전개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얘가 뭐다? 전기장하고 관련이 있는 값이니까 J를 다시 표시를 해보면 J가 시그마 2였는데 여기서 A로 나눠놓고 그럼 시그마가 뭐가 된다? NQ 제곱 타우 나누기 ME. ME가 이제 전자의 질량 정도 되겠죠.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 이때 타우는 뭐냐? 얘 시간인데 전체 그 평균 속력 평균 길이를 평균 속력으로 나눈 뭐가 움직이고 있는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가 움직이는 어떤 그 평균 거리 그 다음에 걔가 움직이고 있는 속력 개념이 있을 건데 그 값을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시그마를 얘가 뭐였냐면 전도도의 개념이었죠. 전도도 전자의 질량은 상수고 Q도 상수니까 전도도라고 부르는 값이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 저항과 온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저항은 아까 얘기를 할 때 로라고 나온 값이었어요. 로. 전기 전도도분의 1인데 여기 방금 전에 등장한 식이었고요. 전하 밀도 n 그 다음에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 타우에 의존하면서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에도 의존한다. 얘가 뭐야?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의 변화의 비례상수고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온도의 함수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된다라는 뜻이죠. 델타 T에 대한 1차 함수예요. 뭐가 그렇다는 얘기냐면 얘가 그렇다는 얘기. 비저항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커진다. 물체의 고유의 성질이라고 생각했던 비저항이라는 게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진다는 뜻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잘 안 흐른다는 뜻이죠. 납득이 가는 사실인가요? 방해를 받는 현상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이 진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체에 포함된 입자들이 많이 진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걸 얘가 진동을 하고 있으면 어디를 피해가야 될지 모르게 되겠지.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디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하나, 두 개 튀어나오면은 딱 때리면서 가면 되는데 막 튀어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놓치는 것들도 생기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값이다. 구리와 같은 금속에서 절대 0도 엄청 낮은 값이네요. 잔류 저항은 주로 전자와 금속 내 불순물이나 결함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고 고온에서의 비저항은 주로 전자와 금속 원자 간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 금속 원자와 충돌을 한다. 불순물과 충돌을 한다. 절대 0도 그래서 온도가 막 낮아지면 저항이 없어지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쨌든 원자랑 충돌을 할 거니까 충돌하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그럼 저항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 금속 내 불순물도 있을 수 있고 금속이 진짜 뭐 순수한 금속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충돌을 하긴 하게 된다. 그러면 초전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초전도체를 왜 생각해야 되지? 아무튼 생각해봅시다. 어떤 인계 온도라고 하는 어떤 온도 TC가 있어서 그 TC 이하에서 저항이 갑자기 0으로 감소하는 금속이나 화합물,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재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크다. 저항이 크면 방해를 받고 열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기 회로나 이런 걸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에너지 손실이 계속 일어나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우리 에너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회로를 만들더라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뭐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전기를 보내줄 때 전력 수송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에너지 손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방해를 하지 마. 저항이 0이어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그럼 저항이 0인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오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아끼니까.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름 자체에서 보면
그냥 도체, 전기를 잘 전달시키는 도체가 있는데 초전도체는 슈퍼전을 엄청 잘 전달시키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자가 붙었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그러면 초전도체가 그 사진 보면은 막 공중부양을 하고 있냐 있지 않냐 막 이런 거에 막 목숨 걸고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름 자체나 연구의 동기 자체는 저항이 0으로 감소하는 이게 훨씬 중요한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계 온도가 있고 임계 온도에 대해서 저항 조사를 해보면 얘가 지금 이런 논리 공부에 대해 이런 논리고 얘가 확대를 해봐도 로제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 도체의 성질인데 근데 초전도체가 되면 그런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향이 로제로가 거의 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계 온도 이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전력 소비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막 해보고 있다. 그럼 이게 절대 온도로 쓰여서 얼마인가 싶을 텐데 절대 0도라고 부르는 값이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만날 일이 없어. 우주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 되거든요. 우주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온도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여기가 4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온도보다 한 1도 높은 거예요. 1도 높은 진짜 낮은 거죠. 저런 온도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신기해. 지구에서 아무튼 저런 온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점점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상온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 바깥의 외부에서 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5도씨 정도면 상온이라고 부르고요. 실험실에서 25도씨 정도면 상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가 0도씨가 마이너스 273도 K니까 틀렸어. 0도씨가 273도 K 0도 K가 마이너스 273도씨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한 300K 정도 되는 거예요. 300K. 여전히 이 잘 연구된 얘네들도 상온 300K보다 거의 한 170도 낮아. 170도 정도 낮으니까 온도가 한 마이너스 17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이너스 160, 170 정도 되고 얘는 거의 마이너스 270도 정도 그렇게 생겼다. 전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미 전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력 로스가 적다. 전력에 대한 손실이 적다. 전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에너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그래서 DU/DT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시간당 에너지를 이만큼 쓴다. 그럼 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QV로 정의가 된다. QV. 요거 이제 어디 나온 값이냐면 위치 에너지 계산한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mgh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전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기적인 성질 곱하기 전기적인 높이 이렇게 쓰고 싶어서 Q랑 V의 곱으로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그렇게 했어. 근데 델타 V가 만약에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 그러면 D 밖으로 나오게 되고 델타 V 그냥 있고 그 다음에 Q만 미분하면 돼. 그럼 dqdt가 뭐냐면 전류예요. 전하에 대해서 시간 변화요. 얘 전류 곱하기 전위 이렇게 된다. 이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 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력.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에너지를 그냥 쭉 계속 많이 쓸 수도 있는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많이 쓰고 긴 시간 동안 뭐 별로 안 쓰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예요. 결국에 가는 거리는 똑같을 건데 순간적으로 막 달렸다가 막 자다가 막 달렸다가 자다가 이렇게 하는 토끼가 있고 그냥 꾸준히 가는 거북이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력도 전기 에너지의 어떤 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리고 전력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전기 에너지하고 전하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써놓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력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 전력이 크다는 거 하나의 식에는 저항에 비례하는 식이 나왔고 하나의 식에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식이 나왔어요. 이 저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아무튼 전력이라는 걸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얘기를 했다. 전기 난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니크롬선에 열선 전체 저항이 8ohm이다. 어떤 전기 히터를 120V의 전원에 연결하였다. 그러면 뭘 계산하고 싶냐? 얘를 계산하고 싶다. P는 I 제곱 R, P는 VI 계산하고 싶은데 V를 IR 이렇게 써갖고 I 제곱 R을 계산하기로 했다.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이만큼을 쓰게 된다. 이만큼이 뭐냐면 1800W예요. 와트. 1800W만큼을 쓴다. 얼만큼에? 시간당 쓰는 거니까 초당이겠죠. 초당 1800W를 쓴다. 아니지. 얘가 단위가 줄, 얘가 초. 1800줄만큼을 쓴다. 1800줄만큼을 쓰는 걸 1800W라고 한다. 초당. 근데 요 값들을 봤을 때 전류가 사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P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120의 제곱 나누기 8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기와 연력학을 연결해 봅시다. 물 속에 넣어서 물을 끓이는 전기 히터를 사용해서 물 1.50kg 10도씨에서 50도씨로 10분 만에 물을 끓이고자 한다. 10분이나 걸려. 전기 히터의 사용 전압이 110V이다. 저항값이 얼마인 히터를 사용해야 얘를 끓일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써보기로 했어요. 얘 Q는 전하가 아니에요. 지금 Q는 발열량이에요.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에너지의 개념. 전체 에너지를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전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게 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Q에 대한 식을 새로 쓸 수 있는데 Q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Q는 CMT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연력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건데,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물리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같은 문자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텐데, 아무튼 이 연력학 부분에서 얘는 전하가 아니고 발열량이고, 발열량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렇게 생긴 걸 시간으로 나누면 전력이 나올 건데, 이 두 관계식에 의해서, 얘랑 얘의 관계식에 의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저항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라. V는 110V를 걸어줬고요. 델타 T는 10분 안에 끓였으면 좋겠어서 600초 써놨고요. 그 다음에 M은 누구의 M이냐? 물의 M 1.5kg 적었고요. 그 다음에 비열 4186 비열, 그 다음에 온도 변화 50도씨 빼기 10도씨 이렇게 해서 28.95옴을 걸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물을 끓일 수는 없다. 50도씨까지 올릴 수 있다. 50도씨로 끓인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네. 아무튼 온도를 올릴 수 있다. 물을 끓이는 비용도 구해보자. 비용을 구해보자.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110V짜리를 썼고요. 10분을 가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다음과 같이 돼요. 그런데 얘를 뭘로 다시 환산하기로 했냐면 시 단위로 환산을 하기로 했어요. 비용에 대한 에너지 단위가 줄이 아니라 와트시라서 그래요. 얼마만큼의 전력으로 몇 시간을 사용했냐, 이런 개념이어서 계산해서 나온 값이 0.0998kWh 이렇게 된다. 킬로와트시랑 만약에 킬로와트시당 1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만큼의 전력 소비에 대해서는 6.98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세 고지서 읽는 방법이에요. 좀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그 법칙은 오메 법칙 알고 있던 거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냐, 그리고 전류랑 저항의 관계 어떻게 생각할 거냐, 문제 푼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 1번, 그 다음에 26.1번 여기서 유동속력을 구할 때 무언가 화학 지식이 필요했던 내용, 여기 화학 지식이 필요했던 내용, 그때 이제 결과물 도출되는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동축 케이블 같은 거를 설계를 해놓고 의심해야 되는 문제들, 나는 저걸 한쪽으로 몰자고 생각했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밖으로 전기가 새고 있다면 저 폴리에틸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저항하고 관련된 어떤 물리적인 성질도 있다. 그 다음에 전력 계산을 해보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공식 전류 곱하기 전압. 갈수록 어려워져요. 26장 진도를 나가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어요.